흙이 잔뜩 묻은 영지버섯을 꼭 쥔 채 10살 꼬마 신부가 꽃가마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첫날 밤 굳게 닫힌 신방 문틈으로 매캐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이야! 신방에 불이 났어! 불이야! 자색이 되어 문을 열자 불은커녕 꼬마 신부가 태연히 풀을 태우고 있었죠. 기가 막힌 시아버지가 호통쳤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내쫓아라! 하지만 호통치던 식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새신랑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날 밤부터 쫓겨날 뻔했던 10살 꼬마 신부. 대체 이 작은 아이는 어떻게 멸문 위기의 시댁을 슬기롭게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한복판에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정대감댁이 있었어요. 높다란 담장 안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보면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정태수 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강직한 관리였어요. 50살이 넘도록 한결같이 백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참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정대감에게는 20해 전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시절 지방으로 순시를 나갔다가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려 쓰러졌던 것이죠.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관아의 의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산골 약초꾼이 밤새 산을 헤매며 캐온 약초로 기적처럼 목숨을 건져 주었죠. 약초꾼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호련히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대감은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 고마움을 갚겠노라 굳게 다짐했었죠. 세월이 흘러 정대감은 마침내 그 약초꾼의 행방을 수소문 끝에 알아냈습니다. 약초꾼에게는 10살 난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연두라고 했어요. 한 번 본 의서와 약초는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타고났다고 했죠. 게다가 구김살 없이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해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정대감은 오랜 고민 끝에 큰 결심을 내렸어요. 그 약초꾼의 딸을 자신의 둘째 아들 시우의 짝으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14살 시우는 부모님의 엄청난 기대와 학업 스트레스에 짓눌려 만성불면증을 달고 살던 소년이었습니다.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느라 얼굴은 늘 창백하고 기력이 없었죠. 정대감은 그런 아들에게 해맑은 연두가 좋은 짝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안채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가문의 뼈대와 채통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펄쩍 뛰었죠. 아니, 대감, 근본도 모르는 산골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시겠다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대청마루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이어온 집안인데 이런 망신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친척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양반가의 법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정대감의 뚝심은 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딸이야. 이 은혜를 어찌 잊겠느냐. 정대감은 단호한 목소리로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지. 결국 집안 어른에 꺾이지 않는 고집 앞에 반대의 목소리들도 잦아들었죠. 숨막히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혼례식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혼례 당일 정대감 댁 너른 마당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고관대작들이 모여들었어요. 하객들의 수런거리는 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담장 밖까지 퍼져나갔죠. 붉은 초롱이 대문 양쪽에 나란히 걸리고 잔치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올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대문 쪽을 연신 바라보았어요. 제발 망신만은 당하지 말아야 할 텐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죠. 드디어 신부를 태운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꾼들이 조심스레 가마를 내려놓자 모든 시선이 한 곳에 모였어요. 가마 문이 열리고 작은 신부가 헐레벌떡 뛰어내렸죠. 그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부의 곱디고 온 혼례복이 온통 진흙투성이었던 것이에요. 치마 자락에는 풀잎과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게다가 작은 두 손에는 어른 얼굴보다 훨씬 큰 거대한 야생 영지버섯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영지를 캐오느라 늦었구먼유. 연두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씩씩하게 외쳤어요. 산비탈이 험해서 옷이 좀 더러워졌는디 이 영지 다려 드시면 온 집안 기운이 살아날 거유. 어린 신부의 당돌한 외침에 식장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죠.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신부가 혼례복을 저리 만들어 놓다니.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죠. 아이고, 내 체면이. 옆에 있던 맏며느리 조윤이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연두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총총걸음으로 정대감 앞에 다가가 두 무릎을 꿇고 영지버섯을 바쳤죠. 아버님, 이 영지 다려 드시면 100세까지 거뜬히 사실 거유.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정대감은 진흙 묻은 손을 내민 어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정대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허허, 이 녀석 참.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호탕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좋아. 은인의 딸다운 마음씨로구나. 정대감의 웃음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혼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신방의 촛불이 밝혀졌어요. 예민하고 병약한 꼬마 신랑 시우는 방 한쪽에 쭈그려 앉아 있었죠. 낯선 환경에 긴장한 탓인지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연두는 문지방 너머로 들어와 방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서방님, 얼굴이 왜 그리 하얘요? 어디 편찮으신 거유? 연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우에게 다가갔죠. 시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부모님의 기대와 억압된 학업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만성불면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연두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창백한 안색을 진맥하듯
유심히 살펴보았죠. 서방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조용히 일어난 연두가 방구석에 놓아둔 자신의 낡은 짐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말린 약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연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몇 가지 약초를 골라냈죠. 화로의 불씨를 살려 약초를 올려놓자 독특한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잠을 솔솔 부르는 산조인이었어요. 말린 멧대추 씨앗과 쑥을 함께 태우니 은은한 연기가 방 안에 퍼졌죠. 처음에는 매캐한 듯 하더니 이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방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지나던 하인들이 그 연기를 보고 기겁을 했죠. 불이야, 신방에 불이 났어. 하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서 물을 가져와라. 도련님을 구해야 해. 놀란 시부모와 식구들이 사색이 되어 신방으로 달려왔죠. 정대감이 앞장서서 방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며 날카롭게 외쳤어요. 당장 저 아이를 내쫓아라. 첫날 밤부터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냐?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방 안으로 들이닥친 식구들은 눈앞의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민해서 늘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던 시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태어나 처음 보는 평온한 잠자리였죠. 창백하던 얼굴에 홍조가 돌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정대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연두가 조용히 일어나 시부모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죠. 아버님, 어머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연두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방님이 잠을 못 이루시길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초를 태운 것이요. 산조인이라고 하는디 멧대추 씨앗을 말린 것이요. 연두의 맑은 눈이 촛불에 반짝였어요.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초라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편히 잠든 아들을 보니 할 말을 잃었죠.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보기보다 쓸모가 있구나. 낮은 목소리에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오늘은 다들 물러가거라. 시우가 오랜만에 푹 자는 것 같으니. 식구들이 하나둘 물러가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죠. 연두는 잠든 남편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매일 밤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요. 작은 미소가 연두의 입가에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내가 잠을 잤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개운하게 잠에서 깬 적이 처음이었어요. 서방님, 좋은 아침이유. 연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오늘부터 저랑 같이 뒷산에 산책가요. 좋은 약초들이 많을 거요. 시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에 오른다고? 나는 몸이 약한데. 걱정 마요. 조금씩 걸으면 금방 튼튼해질 거요. 연두가 시우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벽 산책이 시작되었죠. 연두는 길가에 지천으로 널린 흔한 잡초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방님, 이건 질경이요. 기침에 좋고 상처도 낫게 해주는 착한 풀이요. 저건 쑥이요.
배 아플 때 뜸뜨면 금방 나아요. 천재적인 의학 지식이 술술 흘러나왔어요. 시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눈을 동그랗게 떴죠. 이런 흔한 풀들이 전부 약이 된다니. 그럼요. 하늘 아래 쓸모없는 풀은 없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슈. 연두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이어지는 잡초 산책을 통해 시우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창백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에 힘이 붙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순수한 어린 아내 앞에서 스르르 열렸어요, 부인. 내일은 저 언덕 너머까지 가보자. 좋아요, 서방님. 거기엔 더 신기한 약초들이 있을 거요. 두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정대감댁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죠. 진흙투성이로 시작된 첫날 밤이 이제 따뜻한 봄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밝은 변화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지만 안채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고운 비단옷을 입은 안주인들은 산골에서 올라온 어린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았죠. 혼례식 날 진흙투성이로 나타난 모습이 아직도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가 어찌 우리 집안에 발을 들였단 말이냐. 친척 어른들은 연두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연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티내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죠. 아침이면 뒷산에서 약초를 캐고 낮에는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 하인들은 슬며시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채의 높은 벽은 쉬이 허물어지지 않았죠. 특히 맏며느리인 조윤희는 늘 굳은 표정으로 집안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의 엄격한 규율을 완벽히 따라야 했어요.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볼은 쏙 들어가고 얼굴빛은 누렇게 떴어요. 신경이 곤두서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연두는 큰형님의 그런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안방 앞을 지날 때면 기척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한밤중에 뒤척이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죠. 형님이 화병이 깊으신 것 같아요. 연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언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연두는 뒷산에서 캐온 당귀뿌리를 곱게 썰어 말렸어요. 은은하고 향긋한 냄새가 작은 손에서 피어올랐죠. 그 약초로 정성껏 베개 속을 채워 도톰한 베개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연두는 큰형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베개를 이부자리 밑에 슬쩍 밀어 넣었죠. 형님, 이 베개가 형님 마음을 풀어드릴 거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고는 발소리를 죽여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조윤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베갯머리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냄새가 긴장된 신경을 어루만져 주었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어 새벽녘까지 단잠을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토록 개운하게 잠에서 깬 것이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죠. 조윤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베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이 향기는 대체 어디서? 문득 어린 동서의 얼굴이 떠올랐죠. 마당에서 연두를 마주친 조윤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두가 빨래를 널다 말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형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맑은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죠. 조윤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내 방에 무언가를 넣어두었느냐? 연두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귀, 백예유.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속에 맺힌 화를 가라앉혀 주는 약초랍니다. 형님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서요. 연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조윤희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경계하고 차갑게 대했는데도 이 어린 동서는 묵묵히 걱정해 주었어요. 고맙구나. 조윤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킬세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윤희는 연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웠던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가끔은 다정한 말을 건네기도 했죠. 연두는 그런 변화가 기뻐서 더욱 열심히 형님 곁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정대감 댁에는 친척들이 모이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너른 대청마루에 산의 진미가 가득 올려지고 비단 옷차림의 손님들이 모여들었죠.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안주인으로서 빈틈없이 손님 맞이를 해야 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이상저상을 오가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꾹꾹 눌러 참고 있었죠. 체면을 지키느라 음식을 억지로 삼켰더니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손님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졌죠. 어머님, 괜찮으신지요? 연두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아가야. 신경 쓰지 말거라. 하지만 연두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창백한 안색과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두는 슬쩍 자리를 빠져나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주방을 지키던 참모 박복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가, 웬일이여. 잔치상은 안 보고 여긴 왜 왔어? 연두는 숨을 고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복순이 아주머니, 우유 있어요? 어머님께 타락죽을 쏘어드려야겠어요. 박복순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타락죽이라니, 그 귀한 걸 지금 당장. 어머님 속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서요. 연두의 다급한 눈빛에 박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꺼냈죠. 두 사람은 부산하게 움직이며 타락죽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넣고 쌀을 곱게 갈아 정성껏 저어가며 죽을 완성했어요. 연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그릇을 조심스레 들고 대청마루로 향했죠. 손님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타락죽이요. 스르린 속을 보들보들하게 감싸주는 약죽이랍니다. 연두는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임금님도 속이 불편하실 때면 이 죽을 드신다고 하더라요. 주변의 친척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죠. 호, 저 어린 며느리가 타락죽까지 쓸 줄 아는 게냐? 어린 것이 제법이구먼. 수군거리는 소리에 김씨 부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속이 너무 불편했던 터라 체면을 차릴 겨를이 없었어요. 조심스레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부드러운 맛이 혀를 감쌌죠. 뜨끈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비틀리던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거짓말처럼 메스꺼움이 가라앉았어요.
김씨 부인은 연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덜어준 꼬마 며느리였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야.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연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지요. 그 천진한 대답에 김씨 부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김씨 부인은 연두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내 덕분에 오늘 큰 망신을 면했구나. 김씨 부인은 품에서 고운 비녀 하나를 꺼내 연두의 손에 쥐어 주었죠. 앞으로도 우리 가문을 잘 보살펴 주려무나. 연두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귀한 것을 받아라. 이제 넌 우리 집안의 진짜 식구란다.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연두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어요. 한편 시아버지 정대감에게도 남몰래 숨기는 고민이 있었죠. 관직 생활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 탓에 머리숱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빗질을 할 때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갓을 쓸 때도 이마가 훤히 드러날까 신경이 쓰였죠. 채통을 중시하는 양반으로서 이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연두는 시아버지가 갓을 만지작거리며 한숨 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어요. 아버님께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디. 연두는 뒷산을 헤매며 특별한 약초를 찾아다녔죠. 며칠 뒤 검은 빛이 도는 뿌리를 가득해어 왔습니다. 하수오라는 이름의 약초로 머리카락을 검고 풍성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었어요. 연두는 하수오를 곱게 갈아 꿀과 섞어 맛있는 다과를 만들었죠. 아버님, 몸에 좋은 다과 좀 만들어 봤어요. 매일 드시면 기운이 도실 거요. 정대감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맛이 괜찮아서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빠지던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새까만 머리카락이 솜솜 돋아나기 시작했죠. 허허, 이거 신기한 일도 다 있구먼. 정대감은 거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연두에게 잔뜩 푸근해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어요. 장남인 정시준 역시 연두의 도움을 받았죠. 가문의 차기 기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늘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목과 등의 근육통이 워낙 심해서 밤마다 끙끙 앓았어요. 연두는 냄새 없는 약초 고약을 정성껏 구워 내어 아주버님께 드렸죠. 아주버님, 이 고약을 아픈데 붙이시면 금방 풀릴 거요. 시주는 반신반의하며 고약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뭉쳤던 근육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야, 이게 무슨 조화냐? 시원하구나. 시주는 감탄을 연발하며 막내 재수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죠. 이렇게 연두는 어느새 집안 식구 모두의 크고 작은 병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속병, 시아버지의 은밀한 고민, 큰아주버님의 근육통까지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연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대감댁에는 점점 다정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차가웠던 안채의 벽이 연두의 따스한 마음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하인들은 연두를 볼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이 집안에 복이 들어왔어요. 찬모 박복수는 연두를 볼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는 것이었죠. 연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바구니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연두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가야, 당장 친정으로 가거라. 김씨 부인은 품에서 두툼한 돈주머니를 꺼내 연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부모님께 좋은 약을 지어드리고 며칠 푹 쉬다 오너라. 시아버지 정대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은인의 가족이 아픈데 내 어찌 모른 채 하겠느냐. 어서 다녀오거라. 연두는 시부모의 배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리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짐을 꾸려 대문을 나서는 연두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늘 집안을 환하게 밝히던 작은 햇살이 사라지자 대감댁은 묘하게 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연두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우가 갑자기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만 것이었죠.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더니 저녁에는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운 숯덩이 같았어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들이 허겁지겁 안채로 달려가 시어머니께 아뢰었죠. 김씨 부인은 다급히 시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거친 숨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우야, 정신 차려라. 어머니다. 아무리 불러도 시우는 헛소리만 중얼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대감은 급히 의원을 부르라 호통을 쳤어요. 조윤희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시동생의 이마를 연신 닦아 주었죠. 찬모 박복수는 부엌에서 미음을 쑤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시우의 열은 더욱 치솟았죠. 아가가 있었더라면.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연두가 있었다면 벌써 약을 지어 먹였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때 조윤희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치듯 지나갔죠. 잠깐 연두가 떠나기 전에 뭔가를 남겨두지 않았던가. 조윤희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한쪽 괴짝 위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연두가 친정으로 떠나기 전날 밤 조용히 놓아두고 간 것이었죠. 보따리를 풀자 정성껏 썰어 다듬어둔 약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죠. 조윤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님께 혹시라도 서방님이 열이 나시거든 이 약재를 다려 드리시오. 갈근 2돈, 감초 1돈, 생강 3쪽을 넣고 2시즌 푹 끓이시오. 하루 3번 드시면 열이 내릴 거요. 걱정 마시오. 글씨 하나하나에 어린 동서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조윤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 아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의 건강을 걱정했던 연두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조윤희는 약재를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죠. 찬모 박복순과 함께 배합표에 적힌 대로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은근한 불에 2시즌을 푹 끓이니 진한 약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조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고 시우의 방으로 향했죠. 시우야, 약이다. 어서 마셔라. 반쯤 정신이 나간 시우의 입술에 조심스레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따뜻한 약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시우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조윤희는 밤새 시우 곁을 지키며 약을 먹이고 땀을 닦아주었죠. 새벽녘이 되자 신기하게도 펄펄 끓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시우는 눈을 떴어요.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형수님, 제가 어찌 된 거지요? 시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내 덕분이다. 연두가 약을 남겨두고 갔더구나. 시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연두가요? 제 아내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부모와 큰아주버님이 시우의 방으로 모여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쳤죠. 그 아이가 떠나면서도 우리 시우를 챙겨두었구나. 정대감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며느리로다. 자기 부모가 아픈데도 시댁 걱정을 먼저 하다니. 온 가족이 연두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핏줄이 아닌데도 이토록 깊은 그리움이 밀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뒤 친정에서 돌아온 연두를 가족들은 대문 밖까지 나가 맞이했죠. 아가야, 어서 오너라. 시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연두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부모님은 좀 어떠시냐?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어요, 어머님. 연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우가 성큼 다가와 연두의 손을 꼭 잡았죠, 부인.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연두는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조윤희가 나서서 그간의 일을 들려주었죠. 연두가 남겨둔 약 덕분에 시우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랬군요. 서방님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연두는 시우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열이 다 내렸네요.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흙투성이 홀레복으로 들어왔던 산골 소녀는 이제 온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얼어붙었던 명문가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정대감댁의 봄은 그렇게 연두의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정대감댁의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은 어느 늦은 봄날이었어요. 한양 도성 일대의 원인 모를 역병이 퍼지기 시작했죠. 고열과 심한 기침을 동반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박 빈민촌에서 시작되었지만 머지않아 도성 안까지 번져왔어요. 거리에는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왔죠. 장사꾼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연두는 어느 날 시장통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골목 한 구석에 누더기를 걸친 짐꾼 하나가 쓰러져 있었죠.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거친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발걸음을 재촉하며 피해갔어요. 저런 역병에 걸린 자다. 가까이 가지 마라.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일제히 뒷걸음질 쳤죠. 연두는 두 발이 땅에 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짐꾼의 갈라진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살려주시오. 제발. 힘겹게 손을 뻗는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죠.
연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울렸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약초꾼의 참된 도리라고 하셨죠. 연두는 주저없이 짐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셔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손으로 짐꾼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연두는 일단 짐꾼을 부축해 인적 드문 골목으로 옮겼죠. 물을 구해 입술을 죽여주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주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연두는 짐꾼의 손을 잡고 대감대 근처까지 데려왔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서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막아섰죠. 아가씨, 저 사람은 역병에 걸렸습니다. 안 됩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안채에서 허겁지겁 달려 나왔습니다. 아가야, 제정신이냐? 당장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거라. 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온 집안이 역병에 쓸려 나갈 일이란 말이다. 큰형님 윤희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두를 바라보았죠. 동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시우 역시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부인, 제발 돌아오시오. 당신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쩌란 말이오?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만류했지만 연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죠. 어머님, 저 사람을 이대로 버려두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을 거요. 연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헛간에서 돌볼 테니 집안에는 들이지 않을게요. 간절한 눈빛이 촛불처럼 흔들렸어요. 제발이요, 어머님. 사람 하나 살리게 해주시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연두를 내려다보았죠. 며느리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땅바닥을 적셨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쉰 김씨 부인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고집불통 같으니 대신 절대로 몸조심해야 한다. 연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연두는 짐꾼을 대감댁 뒤편 인적 드문 외딴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밤낮 없이 정성껏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먹였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짐꾼의 곁을 지켰죠.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헛간 쪽을 바라보면서도 연두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한편 역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조정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어요. 임금은 백성을 끔찍이 아끼는 강직한 관리를 찾았죠.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정태수 대감이 역병 구호소인 활인서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정대감은 막중한 소임을 받들어 즉시 구호 활동에 나섰어요. 두 아들인 정시준과 정시우도 아버지를 도와 밤낮 없이 뛰어다녔죠. 빈민들에게 죽을 끓여 나눠주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문의 재산까지 아낌없이 풀어 약재를 사들이고 구호품을 마련했어요. 백성이 아프면 나라가 아픈 것이다. 힘을 합쳐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정대감은 지친 기색 없이 구호소를 오가며 진두지휘했죠. 큰아들 시주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둘째 시우는 약을 배달했습니다. 세 부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정대감댁은 참으로 어진 분들이시구나. 저런 양반이 있어 백성이 살맛이 난다. 백성들의 칭송이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그 칭송이 누군가의 귀에는 독처럼 들렸습니다. 반대파 관료인 최만호 영감은 이를 악물었어요.
쉰살이 넘도록 권력욕과 탐욕에 찌든 그는 정대감을 눈의 가시로 여겼죠. 청렴하고 강직한 정대감이 있는 한 자신의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어려웠습니다. 저놈이 백성에게 칭송받는 꼴이라니. 속이 뒤집히는구나. 최영감은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무릎을 탁 쳤어요. 좋다. 이번 기회에 정대감 일가를 완전히 뿌리 뽑아주마. 그는 교활한 머리를 굴려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먼저 최영감은 자신의 거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한양의 약재를 싹쓸이했습니다. 역병 치료에 쓰이는 핵심 약재들을 은밀하게 사들였어요. 약방이란 약방은 모조리 돌며 비싼 값을 치르고 약재를 긁어 모았죠. 그렇게 모은 약재들을 자신의 비밀 사유지에 산더미처럼 숨겨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약재가 씨가 마르자 활인서의 구호 활동에 차질이 생겼어요. 정대감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어디서 약재가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 와중에 최영감은 더욱 교묘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밤중 최영감의 수하들이 복면을 쓰고 활인서, 창고 담벼락을 넘었어요. 어둠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움직였죠. 그들은 창고 구석 후미진 곳에 조작된 가짜 뇌물 장부를 숨겨 놓았습니다. 거기에 다른 곳에서 훔쳐온 약재 상자 일부도 함께 묻어두었어요. 마치 정대감이 약재를 빼돌려 숨겨둔 것처럼 꾸민 것이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최영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다. 정대감, 내 최후가 가까워졌느니라. 다음 날 이른 새벽 최영감은 당당히 조정에 나아갔어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전하, 신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고발을 올리옵니다.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거짓 고발을 늘어놓았어요. 정대감이 겉으로는 백성을 구한다 하면서 뒤로는 약재를 숨겨 폭리를 취하고 있사옵니다. 활인서 창고에 은닉된 약재와 뇌물 장부가 있으니 조사해 보시면 아시리이다. 충격적인 고발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죠. 임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의금부를 보내 진상을 밝혀라. 무장한 관군들이 즉각 출동했어요. 한 무리는 정대감 댁으로, 또 한 무리는 활인서 창고로 달려갔죠. 그 후 업무를 보던 정대감과 두 아들은 갑작스러운 관군의 출현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죄 지은 바 없소. 정대감이 항의했지만 관군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창고를 샅샅이 뒤지자 밤새 숨겨놓았던 가짜 장부와 약재 상자가 나왔죠. 이것은 누군가 조작한 것이오. 나는 모르는 물건이란 말이오. 정대감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나왔으니 변명은 관아에 가서 하시오. 관군의 우두머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정대감과 두 아들은 포박되었죠. 손목에 묶인 주리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시준과 시우가 부르짖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세 부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멀뚱멀뚱 지켜보았죠. 얼마 전까지 구세주처럼 칭송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대감 댁에도 관군이 들이닥쳤어요.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관군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죠. 역적의 집안이다. 재산을 압수하라. 하인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오.
우리 대감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하지만 관고는 대꾸도 하지 않고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하인 하나가 숨 가쁘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과 도련님들이 모두 포박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세 분이 모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아이고, 우리 집안 다 망하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히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거품이 입가에 부글부글 일었어요. 어머님, 연두가 재빨리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죠.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인중을 꾹꾹 눌렀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셔요. 연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지 않습니까요? 엉뚱한 위로였지만 어찌나 진지하게 말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피식 웃음이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도 터져 나온 웃음에 살짝 긴장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가야, 내가 어찌 되었느냐? 괜찮으셔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연두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정대감 가문의 모든 재산을 즉각 동결했어요. 대문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방이 붙었죠.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끓여주던 창고도 굳게 닫혀 압수당했습니다. 집안의 숨통과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어요. 하인들은 당장 쌀을 살 돈조차 없어 발을 동동 굴렀죠. 설상가상으로 대문 밖에는 성난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대감이 약재를 빼돌렸다더라. 우리를 속인 거야. 어진 척하면서 뒤로는 호주머니만 채웠어. 아침까지만 해도 은인이라 칭송하던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죠. 돌멩이가 담장 너머로 날아들고 욕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채에 남겨진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숨막히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욕설에 온몸이 떨렸죠. 어린 연두는 눈물을 꾹 참으며 시어머니와 큰형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형님, 걱정 마셔요. 연두의 목소리가 작지만 단단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요. 큰형님 조윤희가 연두의 손을 맞잡았죠. 그래, 연두 말이 맞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시어머니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늙은 것이 정신을 차려야지. 세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두려움을 삼켰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욕설과 돌멩이가 날아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연두의 머릿속에는 빗산의 잡초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천에 널린 민들레와 칡뿌리, 질경이와 엉겅퀴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죠. 정대감 댁의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사정점 진실, 감정 폭발, 떡밥 회수. 남편들이 끌려간 뒤 정대감 댁은 정막 속에 잠겼어요. 텅 빈 사랑채에는 인기척 하나 없이 먼지만 쌓여갔죠. 큰형님 조윤희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연두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눈물을 꾹 참으며 형님 곁을 지켰어요. 형님, 이러고만 있을 수 없어요. 연두가 조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조윤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두 며느리는 도끼를 품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문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각오였죠. 하지만 현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약재 창고는 관아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어요. 굳게 잠긴 자물쇠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역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을 다려주고 싶어도 약재가 없으니 조윤희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연두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시우와 함께 새벽마다 다니던 뒷산의 풍경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길가의 지천으로 널려있던 흔한 잡초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민들레, 엉겅퀴, 칡넝쿨, 질경이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왔죠. 형님, 방법이 있어요. 연두가 두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비싼 약재가 없어도 괜찮아요. 뒷산의 약초가 지천이에요. 조윤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두를 바라보았어요. 저 잡초들로 약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럼요. 민들레 뿌리는 염증을 내리고 칡 뿌리는 열을 떨어뜨려요. 연두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죠.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면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어요. 천재적인 기억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익힌 의학 지식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어요. 조윤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졌죠. 좋아, 해보자. 내가 먼저 나갈 테니 따라와. 평소 행동력이 강한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마를 걷어붙이고 바구니를 챙겨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연두도 뒤를 따라 뒷산으로 향했죠. 두 며느리는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잡초들을 닥치는 대로 뜯어 담았습니다. 노란 민들레꽃 아래 숨은 뿌리를 캐내고 칡넝쿨을 따라 굵은 뿌리를 파냈어요. 손톱 밑에 흙이 까맣게 끼고 무릎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바구니 가득 잡초를 담아 돌아왔어요. 부엌에서는 참모 박복순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가씨들 저도 거들겠습니다. 이깟 역병쯤이야. 박복순의 호탕한 목소리가 부엌 가득 울렸습니다. 통통한 체격에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는 참모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죠. 박복순이 부엌 구석에 있던 산더미만 한 무쇠솥을 번쩍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 솥으로 약을 왕창 끓여버리겠어요. 어른 둘이 들어도 무거운 솥을 혼자서 거뜬히 들어 올리는 괴력이었어요. 연두와 조윤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죠. 복순이 아주머니, 힘이 어찌 저리. 허허,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지요. 박복순이 너털웃음을 터뜨리자 무거웠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코믹한 장면 덕분에 모두가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세 여인은 그날 밤부터 밤낮 없이 약을 다리기 시작했죠. 연두가 약초를 골라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면 조윤희가 절구에 넣고 빻았습니다. 박복순은 거대한 무쇠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요. 부엌에는 약초 끓는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갔죠. 민들레 뿌리 3줌, 칡뿌리 5줌, 감초 1줌을 넣으시오. 연두가 차분하게 지시하면 두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은근한 불에서 두 시진을 푹 끓이니 진한 탕약이 완성되었어요. 형님, 이 약이면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멎게 할 수 있어요. 연두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죠.
민들레 뿌리는 염증을 다스리고 칩 뿌리는 땀을 내어 열을 떨어뜨려요. 세 여인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탕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솥에 담긴 약이 하나 가득 차고 또 찼어요. 손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죠. 드디어 탕약이 충분히 완성되자 연두는 또 하나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날 밤 시부모에게 크게 오해를 샀던 그 매캐한 약초를 꺼냈어요. 산조인과 쑥,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약초를 섞었죠. 마당 한가운데 화로를 놓고 그 약초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연기가 피어올라 대감댁 담장 너머까지 퍼져나갔어요. 이 연기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역병이 번지는 것을 막아줄 거유. 연두가 담담하게 말했죠. 한때는 신랑을 해치려 한다며 쫓겨날 뻔했던 그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을 정화하고 전염을 막아주는 놀라운 의술로 증명되었어요. 연두는 굳게 닫힌 대문 틈 사이로 탕약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여기요, 이 약을 드시면 열이 내릴 거요. 역병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들이었어요. 정대감댁이 약재를 빼돌렸다는 소문에 분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탕약을 마신 이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펄펄 끓던 열이 서서히 내리고 거친 기침이 잦아들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생기를 되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정말로 낫고 있소. 정대감댁 며느리가 우리를 살려주고 있구나. 백성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어요. 폭리를 취한다는 말이 거짓이었구나. 이 어려운 때에 무상으로 약을 나눠주시다니.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백성들은 연두와 조윤희, 박복순에게 연신절을 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님.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붙잡는 이들도 있었어요. 세 여인의 지극한 헌신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 무렵 연두가 외딴 헛간에서 돌보던 짐꾼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짐꾼이 드디어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것이었어요. 연두는 탕약솥을 조윤희에게 맡기고 급히 헛간으로 달려갔죠. 짐꾼은 마른 집더미 위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신이 드셨어요? 연두가 짐꾼 곁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요. 죽 좀 드셔요. 연두가 정성껏 끓인 미음을 떠서 짐꾼의 입술에 대주었죠. 짐꾼은 떨리는 손으로 미음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짐꾼의 이름은 김만수였죠. 며칠을 정신없이 앓으면서도 연두가 밤낮으로 간호해 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헛간 틈새로 들려오는 대문 밖의 소란도 어렴풋이 들었어요. 정대감댁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만수는 연두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천한 놈을 버리지 않고 살려주셨으니. 연두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사람 목숨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다 나으신 게 제일 기쁜 일이요. 그 순간 만수의 눈빛이 굳어졌죠. 무언가 큰 결심을 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마님도 함께 오실 수 있겠습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어요. 연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조윤희를 불러왔죠. 두 며느리가 헛간에 나란히 앉자 만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영감의 지시를 받고 일하던 짐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양의 역병 약재들을 빼돌려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최영감이 약방마다 돌아다니며 약재를 싹쓸이했는데 그걸 비밀 사유지로 옮기는 일이 제 임무였습니다. 조윤희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약재가 씨가 말랐던 거로군. 만수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이었죠. 그런데 제가 역병에 걸리자 최영감이 저를 내다 버렸습니다. 꼬리가 밟힐까 두려워 깊은 산속에 버린 것입니다. 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죽어가는 저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마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연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만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저씨, 지난 일은 됐어요. 이제 어찌 하실 거유? 만수가 품속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이것은 최영감이 약재를 숨겨둔 사유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입니다. 두 며느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은 최영감이 약방들을 뇌물로 매수할 때 쓴 진짜 장부입니다. 친필로 작성한 것이라 필적을 대조하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조윤희가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며 외쳤죠. 이거면 시아버님과 남편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두도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죠. 은혜를 갚는 것은 저입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외면받던 병자를 살려낸 연두의 순수한 선행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마침내 진짜 악당을 무너뜨릴 열쇠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연두는 지도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죠. 이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억울한 누명을 벗길 희망이 손에 잡혔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가 마침내 환하게 타오르려 하고 있었죠. 정대감댁에 드리웠던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이제 거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두 며느리는 지체 없이 반격을 준비했어요. 지도와 장부를 품에 꼭 안은 조윤희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죠. 이것을 조정에 알려야 해. 대사헌 어르신께 전해드리면 반드시 도움을 주실 거야. 큰형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사헌은 평소 시아버지 정대감과 뜻을 함께하던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였어요. 문제는 대감댁이 출입 금지 상태라 밖으로 나갈 방법이 막혀 있었죠. 형님, 담장을 넘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연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관군들도 졸 테니 그때 움직이셔요. 조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었어요. 좋다. 내가 가겠다. 동서는 어머님과 집을 지켜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죠. 사방이 고요해지고 관군들의 인기척도 뜸해졌습니다. 조윤희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 뒷담장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죠.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시아버님과 남편을 구해야 해. 속으로 되뇌며 담장에 손을 짚었습니다. 평소 행동력이 강했던 큰형님은 생각보다 날렵하게 담장을 넘었어요. 살금살금 어둠 속을 헤치며 통행 금지된 한양 거리를 내달렸죠. 골목골목을 숨어 지나며 대사헌의 집을 향했습니다. 마침내 대사헌의 집 앞에 도착한 조윤희는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이 밤중에. 대문 틈으로 의심스러운 눈빛이 비쳤죠. 정대감댁 맏며느리입니다. 급히 아를 일이 있사옵니다. 조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대사헌이 직접 나타났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빛났죠. 정대감댁 며느리라 하였소. 대체 무슨 일이오? 조윤희는 대사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아버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품속에서 지도와 장부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어요. 이것이 진짜 증거입니다. 최 영감이 약재를 빼돌려 숨긴 곳의 지도와 뇌물 장부입니다. 대사헌의 눈이 번쩍 빛났죠.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장부의 필적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오?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조윤희가 땅에 이마를 대며 절규했어요. 대사헌은 장부를 손에 쥔 채 분노로 떨기 시작했죠. 이런 간악한 자가 조정에 있었다니 용서할 수 없도다. 즉시 충직한 관군들을 은밀히 소집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최 영감의 사유지를 급습하라. 대사헌의 엄명에 관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동이 틀 무렵 무장한 관군들이 최 영감의 비밀 사유지로 출발했죠. 깊은 산속에 철통같이 숨겨진 그곳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사유지 입구에 도착한 관군들은 지체 없이 담장을 넘었어요. 경비를 서던 수하들이 기겁하며 달아났죠. 창고 문을 열어라. 우두머리의 호령에 관군들이 커다란 창고 문을 활짝 젖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거대한 창고 안에는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양의 모든 백성을 거뜬히 살리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재를 숨겨두었단 말인가. 관군들은 창고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구석에서 또 하나의 장부가 발견되었죠. 최 영감의 고유한 필적이 고스란히 남은 진짜 뇌물매수 장부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관군 우두머리가 장부를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조정까지 전해졌죠. 최 영감은 아침부터 떵떵거리며 관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대감이 곧 처형될 거라며 의기양양해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전에서 급한 호출이 떨어졌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전에 들어선 최 영감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숨겨둔 약재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친필 장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것이 어찌. 최 영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만호,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임금의 불호령이 대전을 울렸어요. 백성이 역병으로 죽어가는 판에 약재를 빼돌려 숨기다니. 게다가 충신을 모함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만번 죽어 마땅한 죄로다. 최 영감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죠. 전하, 저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입만 벌름거렸습니다. 이 자의 벼슬을 당장 거두고 전 재산을 몰수하라. 임금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먼 유배지로 보내어 평생 무거운 일을 하게 하라. 관군들이 최영감의 팔을 잡아 끌어냈죠. 아니 됩니다, 전하. 제발 자비를. 발버둥치며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었어요. 최영감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누더기를 걸친 채 유배길에 올랐죠. 예전에 자신이 가차 없이 내다 버렸던 짐꾼들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어요. 저자가 그 탐욕스러운 최영감이라지. 쯧쯧, 인과응보가 따로 없구먼. 비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최후였죠. 한편 을금부 감옥에서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대감과 두 아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임금의 어명에 차가운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정대감과 시준, 시우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죠. 며칠간의 고초로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시준이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그래, 하늘이 무심치 않았구나. 정대감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새 부자는 말을 타고 대감댁을 향해 달렸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굳게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동결되었던 재산이 임금의 어명으로 모두 원상 복구된 것이었죠. 마당 한가운데에는 세 여인이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연두와 조윤이, 그리고 듬직한 찬모 박복순이었어요. 흙과 약초 냄새가 묻은 손으로 가문을 지켜낸 영웅들이었죠. 정대감이 말해서 내려 천천히 여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항상 엄숙하고 채통을 중시하던 가장이었어요. 그런 정대감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두 무릎을 꿇었죠.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깊고 뜨거운 감사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이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정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두와 조윤희는 황급히 시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죠.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달려 나왔습니다. 며칠간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연두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죠. 아가야, 아가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늙은 것이 널 얼마나 구박했는데. 넌 그래도 우리 가문을 지켜주었구나. 연두도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는 이 가문의 식구인 거유. 당연한 거유.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죠. 시우가 연두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내 아내여서 정말 다행이오. 서방님, 연두의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큰아들 시준도 조윤희의 손을 붙잡았죠. 부인 담장을 넘어 다녀왔다지? 참으로 대단하오. 조윤희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찬모 박복수는 한쪽에서 코를 훌쩍이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고, 눈물이 왜 이리 나는지 원. 그 모습에 모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정대감댁은 오히려 활인서의 영웅으로 명예가 드높아졌어요. 백성들을 살린 공로로 임금에게 표창까지 받았죠. 소문은 한양팔도로 퍼져나가 모두가 정대감댁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열해가 지나 계절이 100번도 넘게 바뀌었죠. 14살 병약한 소년이던 시우는 어엿한 24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한 늠름한 관료가 되었어요. 10살 진흙투성이. 꼬마 신부였던 연두는 20살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죠. 정대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저택 한편에 무료 약방을 차렸습니다. 배가 아플 땐 매실, 으슬으슬 감기 기운엔 생강이 최고지요. 연두는 누구나 알기 쉬운 민간요법을 동네방네 전수했어요. 가난한 이웃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고 모두가 연두를 존경했죠. 진정한 의원으로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나날이었습니다. 장원급제하여 돌아온 시우가 연두의 약방에 찾아왔어요. 부인, 이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때가 되지 않았소? 시우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연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서방님, 대낮부터 무슨 말씀을? 대낮이 어떻소?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갑시다. 시우가 연두의 손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황급히 촛불을 후다닥 꺼버리는 모습에 하인들이 킥킥 웃었죠. 병약하던 소년이 이토록 직진하는 사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정대감댁 넓은 마당에는 꼬마 아이들이 우당탕탕 뛰어놀았어요. 연두와 시우를 꼭 빼닮은 귀여운 아이들이었죠. 흘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 해맑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머니 저것 좀 보세요. 아이들이 또 흙투성이가 됐어요. 연두가 대마루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김씨 부인은 손녀 손자들을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었죠. 허허, 제 어미를 닮아 흙을 좋아하는구나. 옆에 앉은 조윤이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찬모 박복순이 부엌에서 간식을 들고 나왔어요. 어린 도령들, 떡 먹으러 오시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진흙투성이 홀레복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토록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작은 선행이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든 것이었죠. 대가 없이 베푼 손길이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꼬마 신부 연두가 일으킨 기적은 오래오래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정대감댁의 마당에는 오늘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진흙투성이 꼬마 신부 연두를 보면서 사람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내면의 따뜻한 마음씨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병든 짐꾼을 거두어 살려낸 그 작은 선행이 결국 위기에 빠진 온 가문을 구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지요.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의의 씨앗도 언젠가는 반드시 기적 같은 큰 복으로 자라나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인생의 귀한 이치를 이 이야기가 넌지시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 어떤 풍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스한 햇살 같은 평안과 눈부신 큰 복을 듬뿍 보내드릴게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포근야담이었습니다.